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했던 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수가 심하게 빠지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손바뀜이 일어난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좀 오르는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하였지만 아직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떠한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지금의 이 하락이 마무리된 것으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도 뭐 반등을 한다면 조심스럽게 좀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오늘의 이런 좀 과도 거래, 이런 뭐 분산, 이런 모습들이 조금 찜찜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그 뭐냐 시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부분이 두 가지 매매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추세 추종을 하는 것과 어떤 가치 투자를 하는 요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조금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코스닥과 어떤 코스피로 본다면 최근에는 이쪽이 확실히 좀 더 탄력이 있긴 합니다. 확실히 탄력이 있긴 하고 오늘의 어떤 시장 흐름도 코스닥 쪽에서 좀 좋았죠. 그러니까 뭐 바이오 쪽이 반등을 좀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행 레저 관련해서도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어떤 그 여행 레저 쪽은 이제부터 그러니까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매도 관점이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눌려서 반등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닌 아예 추세가 그래도 좀 꼿꼿이 살아있는 쪽이 어, 오늘 보니 확실하게 좀 더 느꼈던 거는 전기차 2차 전지 쪽과 그쵸? 그다음에 뭐 남북 경협주 뭐 이쪽 그리고 일부 엔터주들이 좀 이렇게 강한데요. 만약에 시장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확실히 약한 거는 당연히 수급에 의한 모습이 일 텐데 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율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뭐 반드시 정확하게 환율이 어떻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추세 안에서 이렇게 들쑥날쑥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그나마 최근에 조금이라도 상승하니까 코스피의 어떠한 매수가 좀 약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을 매수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지수가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 다만 그것과 조금 무관하게 가볍게 올라갔던 애들이 코스닥의 바이오 여행 레저, 그 다음에 수급과 조금 무관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과 좀 무관할 정도로 이쪽 애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쪽 애들은 뭐 하반기까지도 좀 계속 좀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이 전기차 쪽과 그러니까 이 전기차 쪽과 5G 관련해서 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쪽의 대장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쪽은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름이 좀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뭐 많이 있겠죠. 뭐 삼성 SDI도 있겠고, LNF도 있겠고, 에코프로도 있겠고, 그렇죠? 또 뭐 있나요? 뭐 후성, 일진 머티리얼즈,
뭐 코스모 신소재 정도까지 이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5G는 뭐 심플합니다. 5G는 저희는 대장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한 세 종목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 종목과 그 다음에 Y솔, 그 다음에 KMW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 종목을 시장의 대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장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그렇다고 이 회사가 뭐 그것만 좋고 뭐 좀 이런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해가지고 알파 HSC가 좀 저희는 일단은 대장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다음에는 꼭 한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번 깊게 해볼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번 방송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어떤 반등의 성격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이것이 과거처럼 밑에서부터 바닥을 만들고 쭉쭉쭉 치고 나가는 이런 상승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이런 반등 모습 혹은 그래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부분까지 어떤 약간의 오르는 정도로 보는 거지 이 추세를 깨고 당장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이런 정도까지는 보진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좀 보면 조금 애매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정 부분의 어떠한 지지 영역, 저항 영역 구간에를 몇 번의 이렇게 테스트를 주가가 하다가 돌파해 버린 애가 있고 그러니까 돌파한 애들이 있고 요 밑에 돌파하기 이전 애들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이거를 차트를 하나씩 보면 좀 설명 들어볼 텐데 일단 전기차라든지 남북경협 전기차 관련 쪽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의 어떠한 그 저항 구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 시원하게 이 저항 구간을 뚫은 종목과 뚫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뚫은 종목이 아주 극소수인 거고 뚫지 않은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이들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일정 부분의 어떠한 저항 구간에 조금 힘겨워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것이 저희는 시장이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이 지수가 사실 뭐 일목균형표는 지금 구름대들이 다 이제 다 변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일단은 이 구간에서 약간은 깨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좀 단순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빠졌던 게 이렇게 만약에 오른다면 사실 이것이 너무 좀 교과서 같은 모습이라 과연 이런 흐름이 나올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지만 일단은 이런 걸 치우고 이 앞에 이 강한 상승분이 유지되려면 적어도 이 절반 정도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강한 상승분이 한 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 추세로 간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릴 생각이고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실패하고 하락으로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조심할 필요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있었던 종목들을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삼성 SDI가 확실히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좀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축소해서 볼게요. 잘 보이도록.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200일 이동 평균, 200일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두껍게 깔아놨고, 이 중간에 빨간색은 이 50일 볼린저 밴드입니다. 지금 어떤 이 시장의 이 고점을 깼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고, 근데 사실 주가만으로는 신고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급원은 기관이긴 하죠. 일단 이 외국인까지 들어 올려주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쭉쭉 뻗어나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전기차 쪽의 대장주도 지금 시장에서 스타트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 다음 종목이라고 본다면 이런 후성 같은 애들도 있죠. 이런 애들도 시장의 어떤 일부 이 저항대를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과거에 2월달, 6월달 이렇게 빠지는 모습에서 얘네들도 같이 빠졌다가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 반등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이 시장의 어떠한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돌파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무언가가 실적인데, 그 실적이 작년보다 2017년도보다 월등히 좋으면 돌파하겠죠. 근데 좋지 않잖아요.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막힌 정도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서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남북경협지로 가면 GS건설도 있겠죠. GS건설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GS건설, 뭐 현대건설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렇게 건설 관련 애들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애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직 그 저항 구간 밑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등이라고 할 정도도 아닌 모습 정도이긴 하죠. 근데도 시장에서 워낙 상승하는 것들이 없으니 이게 눈에 띄는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얘네들의 어떤 모멘텀은 끝나지 않은 정도로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라고 하면 뭐 일단 저는 SM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SM 역시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SM 역시도 일정 부분에서 지금 다 테스트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어떤 전기차 5G도 한번 볼까요? 5G 하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RFHIC 같은 모습도 보면 조금 잘 안 보니까 이 RFHIC 같은 모습도 지금 그렇게 시원하게 방향을 확 잡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일정 부분에 이렇게 좀 저항에 좀 걸려 있는, 하지만 그렇다고 추세가 횡보는 아닌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겠죠,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뭐 KMW도 지금 이 노란색 요 박스권을 자꾸 이제 테스트는 하지만 넘지 못하고 있는. 그다음에 Y솔은 최근에 좀 모양이 다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Y솔이 사실은 맨 처음에 올라가긴 했어요. Y솔이 요때, 아이고 이게 너무 잘못 그렸네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부분을 확 깨고 Y솔은 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과 어떤 수급을 보면 얘네가 아주 제일 강하긴 합니다. 수급만 보면 주가와 수급.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RFHIC가 가장 강한 모습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5G라든지 바이오주, 그 다음에 뭐 엔터주, 뭐 이런 애들이 사실 실적도 좋은 애들도 많고 좀 지금은 현재는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애들 역시도 뭔가 좀 답답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떠한 저항선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뚫는다라고 하면 아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지만 이 뚫는 과정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뚫는 과정들에서는 올라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 저항대를 테스트하다가 확 빠지고 이런 데서 사실 꽤 심장이 철렁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넘어가려고 하는 듯 하면서도 훅 빠지는. 근데 넘어가서 샀더니 또 훅 빠지는.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이 역시 시장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시장 지수가 바닥에서 요 정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정 부분을 만약에 돌파해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업종들이 다 같이 한번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쪽에 어떠한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제대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공포에 뭐 이렇게 겁을 먹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많지 않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과거에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런 구간들 있죠. 반등을 하고서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들. 그래서 일로 갈까 고민하기 그 전 단계들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수익도 잘 안 나고 의외의 변동성에 손실이 좀 커지는 구간입니다. 지수가 옆으로 가긴 해도 지금은 어떤 거예요? 빠진 다음에 지금도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여기에서 이 찌글찌글한 모습들의 방향성이 확실히 좀 정해지는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좌가 플러스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단타로 한두 종목에서 수익 나는 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조금 비중을 싣고 좀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좌 수익률이 더 안 나는 구간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자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의 종목이 있다면 어떤 놈들은 갑자기 불쑥불쑥 올라가고 또 어떤 놈들은 또 불쑥불쑥 빠지다가 이거 불안한데라고 하면 또 갑자기 얘네들이 불쑥불쑥 올라가고 또 얘네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빠지는 그러면서 계좌는 거의 그냥 유지되는 이런 단계들 그런 단계들이 시장의 추세와 좀 무관하진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좀 확실히 좀 반복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요때 이렇게 시장이 쭉 올라가는 이 순간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가의 어떤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크게 횡보하는 장세와 시장이 쭉 뻗어나가는 자세 과거에도 그랬고 이때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 이거 뭐라고 할까요? 뭐 방식이 변함은 없을 수 있는데 어떤 방송이나 뉴스에서 비춰지는 부분이 좀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횡보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는 가치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치 투자. 왜냐면 시장이 꽤 많이 안 가거든요. 꽤 의외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분명히 가야 되는 주식인데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회사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회사는 뭐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요. 근데 작년같이 한 2년 정도 이런 장에서는 그 얘기가 또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PER이 뭐 50배도 50배도 괜찮다. 비싸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떤 가치 투자가 아닌 추세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근데 사실 뭐 흔히 말하는 추세 매매라든지 가치 투자의 방식이 누가 맞고 틀리고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주가를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 방식 안에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조금 아주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치 투자와 어떤 추세 추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그 전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뭐라고 할까요? 그 전에 좀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주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주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가치 투자라는 어떠한 이름을 걸고 떨어진 걸 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추세가 확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비싸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계속 가거든요, 상승은. 그리고 지금같이 또 하락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다, 그러니까 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가치 투자와 어떤 추세 추종에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A라는 어떤 주식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는 한 1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현재 와서 봤더니 10년은 너무 과하네요. 한 5년 전쯤에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봤더니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이렇게 쫙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피해를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같이 하락하는 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시장에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5년 전에, 뭐라고 할까요? 5년 전에 100만 원이었던 회사가, 현재 만 원이다? 너무 싸네? 라고 하면서, 뭐,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몇 년 전보다 싸다, 비싸다, 이 개념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B라는 어떠한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5년 전에 핸드폰이면 뭐가 있나요? 뭐 갤럭시 노트 뭐 노트 뭐 1, 2 정도 되겠네요. 그죠? 노트 2 정도로 할게요. 그 당시 때 한 8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했던 갤럭시 노트가 지금 현재 와서 봤더니 10만 원만 주래요. 그러면 이게 싸니까 이걸 사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저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이제 가끔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되려 이제 좀 질문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느낌을 좀 생각해 보면 아닌 거라는 게 느껴지죠. 이 노트가 지금에 와서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달라지면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이 갤럭시 노트가 노트 예를 들어서 2가 80만 원이 현재 와서 10만 원인 것은 싸졌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장의 어떠한 시세가 벌써 미리 평가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가로 딱 이게 바꿔보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A라는 주식이 과거에 8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밖에 안 해. 되게 싸 보이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잘 생각해 보면
아, 지금 10만 원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되어지고 있고 그 10만 원이 맞는 금액일 수도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 이런 것이겠죠. 쭉 추세를 쭉 몰고 갔던 놈이 갑자기 어떠한 수급 이슈로 한 번씩 불쑥불쑥 빠진 애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제외가 되겠죠. 이런 거는 정말 갑자기 조금 이렇게 평가가 이제 좀 낮아지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거고. 근데 대부분의 어떠한 저는 주식에서 우리가 주식에서 그 누구도 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이제 찾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제 웬만큼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도 많아졌고 지금 뭐 800에서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상장사가 한 2000개 종목이면 그죠? 1000명에서 2000개 종목의 필터링이 안 되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주식을 사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따가 추세 추종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심플하지만 많이 이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주 축약하고 심플하게 해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뭐 매출이 있을 거고 영업이익이 있을 거고 순이익이 있을 거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뭐 얼마이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이 1000만 원이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0만 원인 회사. 그렇죠? 1000만 원인 회사. 근데 요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의 어떤 수익의 측면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 같은 회사이지만 이 회사는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냐면 현재 이 회사는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10,000원. 그런데 이 회사가 총 10,000주 정도를 발행한 거예요. 만주가 발행된 회사.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죠. 시총이 한 1억 정도 되는 요런 회사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마 뭐 뻔히 다 아실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순이익이 1000만 원짜리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 1000만 원짜리 회사. 근데 이 회사가 한 30% 정도를 어, 30% 정도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대요. 그러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300만 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700만 원 정도는 어디로 갈까요? 그죠?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다시 어떤 이익이 남은 거잖아요. 이익이 남는 것을 이제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 회사로 다시 흡수가 되겠죠. 뭐 이것이 어디로 이 어떤 사실 이쪽에 재무제표 쪽으로 해가지고 자본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이게 하여튼 이 A 기업이라는 회사로 다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이 회사의 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전에 1억 정도에 거래되었다면 적어도 이 700 정도가 더 추가되면 한 적어도 1억 700만 원 정도짜리 회사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 시가총액 그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그것이 이제 이런 거 있죠. 예전에 1억이었을 때 발행 주식 수가 뭐 10,000주니까 뭐 한
만 원짜리였다면 지금 1억 7백이 되어 있으니까 이 700을 벌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또 발행 주식수 만 주로 나누면 한 1,700원 정도로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주주는 뭐 배당에 대한 어떤 부분도 플러스 됐겠죠. 이겁니다. 결론은 이 주가라는 것을 만들 때는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결국엔 주가 역시도 커진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실적. 근데 우리가 실적이 아무리 일직선으로 간다 해도 주가에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들의 구간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 사실 정상이고요. 보통 좋은 회사다라고 소문이 나면 쫙 오릅니다. 쫙 올라서 적정 가치보다 더 올랐다가 하락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도 하락하는 구간이 생겨요. 근데 또 이 구간에 오면 또 반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인데 소문이 조금 들랐으면 슬금슬금 오르다가 소문이 나면 갑자기 슥 올라가기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어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심플하게 한 것이고 어떤 그 회사가 얼마를 벌 때 이 회사를 얼마에 매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식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상대 가치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를 구하거나 절대적으로 가치를 구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보통 상대 가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로 계산한다든지 뭐 PBR로 계산한다든지 뭐 PSR로 계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절대 가치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겠죠. 이거는 보통 뭐 현금 흐름 모델로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 방식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쪽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계산하기도 쉽고 빠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떠한 그 마케팅의 일종에서 시작된 부분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보겠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과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각자 주식을 생각하는 어떤 적정 가격은 모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쓰기도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치 투자를 대표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방식으로서 한번 이것이 나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종목 정도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것을 한번 추적해 가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이 가치 투자이냐 추세 추종이냐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는 어저께 저희 카페에다가 좀 올린 내용인데요. 이걸로 한번 봐볼까요? 원래는 하나하나 좀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면 이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가치 투자 추세 추종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게요. 가치 투자 추세 추종을 사실 좀 대략적인 정의를 좀 내리긴 해야겠네요. 가치 투자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이 A라는 회사의 가격이 지금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이 회사의 뭐 부채라든지 유동 뭐라든지 뭐 무언가를 다 계산해 봤더니 가치 투자인 사람이 생각해 보기에 이 회사는 15,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왜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15,000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하는 방식인 것이고, 그렇죠? 이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시장의 추세를 따르는 거예요. 가치도 뭐 분명히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거겠죠. 바람에 몸을 맡기는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 어떤 바람이 이렇게 쑥 불면, 쑥 불어서 이렇게 회오리가 쑥 치면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뭇잎들은 같이 쑥 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시장에서 어떤 매수세들이 싹 어떤 종목에 쭉 온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몸을 맡겨서 이 추세를 쭉 따라가고, 여기에 바람이 사라질 때, 추세가 꺾일 때 그냥 쓱 빠져나오는 뭐 이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어 있든 저평가되어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오르고 내리는 것들의 어떤 추세를 그대로 보는 것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쓰는 것들이 어떤 추세선을 찍 긋고 주가가 이런 추세선을 맞고 이렇게 가다가 추세선을 이렇게 빠져 내려올 때 여기서 매도하든지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가치 평가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회사가 현재는 여기에 거래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서 이 정도 오면 그냥 팝니다. 위에 더 큰 시세가 오든 말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죠. 또 하나 대표적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가치 투자의 사람들은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가 적당한 선이다. 근데 이 회사의 가치가 점점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만 원이 적정한 가치인데 현재 11,000원, 1,500원, 만 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서 가치보다 더 싸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그냥 분할 매수로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매도. 그러면은 여기에 분할 매수했던 것의 어떤 평균 단가 이만큼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은 하락 구간엔 사지 않고 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매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예, 이런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면 어떤 시가총액이 순운전 자본의 3분의 2 이하에서 거래되면 무조건 매수한다고 해요. 3분의 2 이하. 그러니까 이 회사가 1조에는 거래되어야 하는데 이 회사가 이 1조에서 한 3분의 2 정도 이하로 거래되는 가격 안에서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매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일정 가치에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본다면 이게 3등분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주가가 원래 가치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요 선에 있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요 선인데 한 3등분 한 요 가격대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현재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수. 요 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이 부분 3분의 2 정도. 다시 해보면 이런 거겠죠. 1조짜리 시총의 회사가 한 7천억 정도 대략적으로 뭐 한 6,700억이든 뭐 얼마든 간에 한 7천억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빠진 것을 한 30% 이상 만약에 빠졌다. 원래 가격이어야 하는데 현재 30% 정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으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이 1조로 다시 원래 가치로 돌아오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온 수익을 얻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빠진 것보다는 더 플러스해서 오르잖아요. 보통 한 33% 정도 빠지면 플러스 50% 정도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조 정도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7, 4, 28, 한 40 몇 프로 이상 수익을 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과정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이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원래 적정 가치 대비해서 저 밑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일단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 회사가 적정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 회사는 포기.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이것으로 인정해줬구나, 가치를. 이거 가치가 내가 만들었던 이 적정 가치가 틀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재미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어떠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한번 예전에 좀 오래 전 쯤인데요. 예제로 제가 예전 회원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 마치 문제처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좀 오래 전 얘기하네요. 2010년도와 8년도 요 두 구간이었으니까 이 회사는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정도의 가격 구간이 이 정도였습니다. 원래 이 회사의 가치는 한 요 정도에서 거래돼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한 33% 정도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때 요런 데서 매수해서 요 정도 오면 파는 정도, 매수해서 요 정도에 오면 파는 정도로 생각을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이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시장의 대폭락이라든지 어떠한 뭐 아주 큰 조정 이후에 가끔 한 번씩 잡히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엄청난 조정을 받았을 때가 이 구간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33% 정도 할인된 가격이었는데 적정 주가는 사실 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수익 보고 매도를 하고 봤더니 그때부터 추세가 본격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슬럼프가 옵니다. 나는 추세 추종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뒷모습이 없었다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저항대 구간을 뚫으면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추세 추종자가 이 뒤에 어떠한 추세가 없었다면 여기서 이만큼 50%나 상승했는데 이거 놓쳤네라고 하면서 이제 난 가치 투자해야지라고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변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나중에는 하나로 조금 수렴된,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회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닥을 한번 찍었던 게 2015년도에 또 그런 낮은 단계에도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2015년도가 여기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2015년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하는 그 매수하기 좋은 그 구간에 왔었고, 그 구간에 오면 확실히 상승은 확실히 보여줬다.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서 매도를 다 하고 나서도 뒤풀이 파동이 항상 이만큼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좀 허무함이 좀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사람은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뭐 윌리엄 오닐, 제시 리버모, 니콜라스 다비스 뭐 이 정도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요. 벤자민 그레이엄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이냐 이쪽이냐. 근데 반드시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 추세 추종의 방식을 몰라서 매도했겠느냐. 혹은 이 윌리엄 오닐, 제시 리버모어가 이 바닥점을 못 잡아서 여기 구간을 매수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심플하게 만든 것 같아요. 자기의 방식을 하나로 고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좀 제거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 오히려 더 슬럼프가 올 때가 있고 주식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심플하게 하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전문가스럽게 보이고도 싶은데 그렇게도 안 보이고, 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요, 제가 그래도 시장에서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 방식을 꼽자면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벤저민 그레임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윌리엄 오닐을 여기서 매수했다든지, 워렌 버핏은 여기서 매수했다든지, 그렇죠? 일목균형표는 여기서 매수했다든지, 윌리엄 오닐을 여기서 매수했다든지, 혹은 제시 리버모어는 여기서 매수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은 소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만 더 소개해 보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거 가치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PBR과 ROE의 관계로서 어떤 적정한 가치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구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사실 좀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현금 흐름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죠. 어떤 상대평가하는 방식의 어떤 PBR, PER과 뭐 P자로 시작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절대평가하는 현금 흐름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나온 방식이고, 그 중에 하나를 아주 심플하게 가끔 써먹을 때도 하는데, 보통 이런 것이죠. ROE와 PBR의 관계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까지 같이 부러져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PBR이 몇 배이든 고평가라든지 뭐 저평가의 어떤 기준을 뭐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표로 한번 보면 이런 것이죠. 이거는 조금씩 계산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회사는 GS라는 회사인데, 이 GS라는 회사가 적정한, 그러니까 현재 PBR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 회사의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ROE니까요. 이 현재 ROE가 여기에요. 근데 이 회사의 ROE가 이 정도일 때인데, 보통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 회사의 ROE가 이 정도라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것인데, PBR이, 그죠? 회사의 그 어떤 장부 가치가. 근데 요만큼밖에 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1.5배까지는 와야 되는데 지금 PBR이 0.5배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애널리스트의 계산법입니다. 이건 뭐 그 애널리스트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누구나 다 활용하는 방식인 것이죠. 근데 이 방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GS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GS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하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ROE와 PBR의 관계로 본다면 이 회사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 근데 조금 할인을 해서 뭐 이 정도까지라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승 여력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방식대로 만약에 벤저민 그레이엄이었다면 이 종목을 사진 않았겠지만,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언저리까지 빠진다면 나는 살 거야. 주가가 이 정도 반등할 때까지 보유할 거야. 뭐 이런 가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가 있다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어떠한 적정 가치를 구하는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꿈. 근데 그 유명한 전설들도 결국에는 포기를 한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요만큼만 먹어야지. 혹은 윌리엄 오닐은 나는 여기서 요만큼만 먹을 거야. 혹은 제시 리버모어는 아, 난 여기서 요만큼만 먹어볼래.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추세를 다 만족할 만한 어떤 모든 추세를 다 이익을 취할 만한 어떤 방식을 구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타협하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시장이 상승할 때 나는 주로 매매를 할 거야. 혹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빠질 때 분할 매수를 해서 좋은 종목이 반등하면 다시 이만큼의 수익을 낼 거야. 혹은 이 구간을 다 지나고 나서 깨끗한 추세선이 나왔을 때 난 여기서 추세 매매를 할 거야 라고 좀 정해서 매수 매도를 한다면 아마 조금 헷갈리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없지 않을까. 조금 안정된 매매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냐면 결국엔 주식에서의 어떠한 환상을 벗는 과정이에요. 환상. 아, 내가 아무리 날고 겨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이 정도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1000% 먹을 거야. 이런 거는 정말 주식 초짜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주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익을. 그 때문에 수많은 어떤 연구 끝에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근데 최근에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이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 정도를 뭐 예를 들어서 천억을 버는데 이 회사의 어떤 PBR 밴드를 보니 그래 한 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목표가가 평균은 뭐 한 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하단은 한 3배 정도이니 단순 곱해서 목표가를 정하는 방식도 쓰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옛날이었고 상당히 많은 위험성이 많은 방식이긴 합니다. PBR에다가 EPS를 곱하는 흔히 말하는 PER에다가 EPS를 곱하는 이 방식이 상당히 잘 안 쓰는 진짜 오래된 아주 옛날 초창기 때 쓰던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방식을 쓰려면 좀 달라져야 돼요. 아주 일관된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 그래서 평균 PER이 좀 나오는 회사이든지 근데 성장하는 회사를 PBR의 밴드를 임의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설정해가지고 목표가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고 오히려 그 순이익에 대한 부분 곱하기 무언가인데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순이익 이 회계장부는 재료를 선입선출로 뺀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방식 역시도 본인의 것이고 만들기 흡수하기 나름이거든요. 기준이 없는 것보단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아마 끝까지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기본적 분석,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들을 진도를 좀 나가고 싶은데 사실 엄두가 안 나요. 저 혼자 떠들까봐. 그리고 괜히 잘난 체 하는 거일까봐. 그리고 또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해도 결국엔 항상 앞에 붙는 단어는 적정이라는 단어예요. 적정 주가, 적정 PER, 뭐 적정 가치. 이 적정이라는 것 자체가 물음표거든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이라는 단어에서 확정적인 무언가를 도출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 또한 모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자,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무슨 소리를 혼자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 좀 계산도 다 하고 하면 오히려 쉬울 텐데 좀 제가 축소해서 심플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음,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조금 째려보고 있는 한 종목만 좀 이렇게 좀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SKC 코롱피아이라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이 회사에 매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매수 안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때 많이 매수를 했고, 이때 운이 좋게 잘 빠져나왔던 회사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계속 째려본 지 지금 꽤 오래되긴 했는데요. 이 회사가 흔히 말하는 뭐 폴리이미드 쪽만 생각하면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더블 폰 쪽에서의 매출의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매출이 플러스 되고 있어요, 현재.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원형 배터리 셀의 어떤 그 접지면에 테이핑을 해가지고 배터리 발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폴리이미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인 거죠. 신규 성장 동력으로 MLCC 쪽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MLCC 제조 공정에서 제품 보호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 5G 안테나, 아이고, 5G 안테나의 그 FPCB 쪽에 어떤 데이터 손실률 감소하는 어떤 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이 폴리이미드 필름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예전에 그 베이스 필름 그 PI 바니시라고 하죠. 그 섬유로 변형하여 2차 전지 분리막으로 그 이제 적용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KC 코롱피아의 실적은 뭐 당연히 너무 좋은 회사긴 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형적인 이런 회사예요. 쭉 가는 회사인데 쭉 가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될 회사가 너무 좋아서 확 뜬 거예요, 한 번. 그러고 나서 다시 수렴하는 과정. 저는 여기 근처가 적정 가치라면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몇 개를 소개해 보면 종목의 자세한 이야기는 붙이기 나름이고 포장하기 나름이라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SKC 코롱피아의 일을 한 30분 설명하면 이 종목을 사고 싶어져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서 대략적으로만 얘기하면 저희가 SKC 코롱PI 같은 경우는 좀 오래도록 보고 싶은 회사,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뭐 산천당 제약도 그렇고, 뭐 리노공업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을 좀 오랫동안 좀 보고 싶고 좀 끌고 가고 싶은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째려보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시젠이라든지,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소재주들도 사실은 그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미넨지라든지, 이제 하나투어도 이제 더 이상의 힘든 구간은 이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투어라든지. 뭐 이런 게 회사들을 좀 많이 째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매수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들어가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들어가든 모두 다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매수의 방식을 고민해서,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서로 공유하되 매수의 방식은 서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 내일과 모레 시장의 반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관찰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